안녕하세요. 생태적 지혜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김은지입니다. 먼저 생태적 지혜 연구소 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태적 지혜는 2018년에 그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지혜는 연결망, 정돈과 살림, 돌봄의 지혜이자 생태계 전반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적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생태적 지혜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생각의 경로를 개척하고 대안적인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콘텐츠에 대한 궁금증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태적 지혜 지금 매거진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2년 호주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번역해 주신 이승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팟캐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인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똥이라고 하고요. 어, 생태적 서점을, 독립서점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소속 없이 뭐 환경에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모신 주인공 이승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와, 저는 생태적재연구소 학술위원이고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단체는 뭐 여기저기 속속돼 있긴 해요. 뭐 한국철학사사연구회 회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막스 코미날레에도 아마 제가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있는 제 작은 단위는 연구공간 L이라고 하는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와 그 다음에 생태적 지혜 연구소가 이제 가장 제가 주되게 활동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 그, 김은지 선생님도 소개해 네, 주세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생태적지연구소 협동조합의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은재라고 하고요. 저는 하프모 시민행동 365의 운영 단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동네에서 흑기사라는 작은 기후행동 단체를 세 분과 함께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주로 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로서 이 지금 상황에 대단한 책임감과 음, 의미를 가지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재밌는 얘기 나눌 것 같은데요. 먼저 2022년 호주 보고서 저는 이게 제일 이거 인상 깊었던 게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이제 기후 도미노였잖아요. 도미노는 사실 뭔가 하나를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정말 이거는 이미 우르르 무너지는 중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먼저 우리가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다들 읽어보셨고 번역하신 분이 계시니까 소감을 한번 읽은 후에 소감 저는 다른 분들 생각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번역해 주신 분에 대한 소감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먼저 저희 벌똥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했는데 재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저는 이게 올라와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생태소지 연구소에서 탈성장 모임을 하다가 이 보고서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승준 선생님이 요걸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주시면서 관심 있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늦었다. 그거랑 이제 되게 절망스럽다. 되게 무력감이 든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잠을 못 이뤘어요. 예. 아무튼 소감은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잠을 못 이뤘다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 예. 저는 일단은 번역해 주신 분의 소감이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이걸 다 읽고 나서 느끼는 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뒤에 한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에는 정말 길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고 또 심각하고 임계점을 넘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다음은 그래서 던져주는 이야기가 뭐 정부나 환경단체들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묘지였죠. 근데 그걸로는 너무 이제 찝찝한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잤다기보단 찝찝하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번역해주신 그거 5일 밤을 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맞나요? 예. 그럼 소감이 뭔가 길 것 같은데
근데 어떠셨어요? 5일 밤을 샜다 그러면 제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번역을 한 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하다가 쓰러져서 한 3-4시간 또 잤다가 또 같이 번역한 친구가 보내오면 또 고치고 하느라고 또 급하다고 하니까 조금 아무튼 잠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왜 쉬지 않고 그걸 했냐면 우선 소름이 끼쳤다. 왜 소름이 끼쳤냐면 2019년에 나왔던 호주 보고서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극단적인 기후위기 상황을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구나. 참고 자료를 정도로 쓰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네. 하나.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뭐 무슨 지구는 평평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 잡지들과 그다음에 유수한 언론들 뭐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인터뷰했던 그 북극 남극의 그 기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어떤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에 부합하고 있어서 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말이 너무나 정확하게만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얘기하거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설대로만 얘기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어떡하지? 그런 이제 걱정이 들었다는 게 제 소감입니다. 어, 소름 끼치다라는 표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는 일단 읽었지만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안 읽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에 어떤 보고서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우리 한국에서는 통상 이제 호주 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 환경단체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한 이름은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파구라는 뜻인데 그 고유한 이름이죠. 그 단체의. 그리고 이제 내셔널 기후보건센터라고 하는 그 단체의 어떤 지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브레이크스루 내셔널 기후보건센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호주 멜버른 대학에 설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과학자들 지금 그 우리 이 보고서에도 실려 있는 뭐 데이비드 스프렛이 이제 소장이기도 한데요. 예, 공동 소장이라고 해야 될까? 자문단이라고 해야 될까? 이언 돈럽이라는 분 한국에도 한 번 왔었고 여러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그런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보고서의 총 책임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연구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이제 전 세계 과학 잡지들이나 여러 이제 기후 관련 단체들에서 내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쓴 거고 이번 이제 2022년판 그 보고서 이름은 기후 도미노 중대한 기후 시스템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 뭐 번역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위험 신호가 지금 이제 임계점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 여러 그 기후 시스템들이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낀 소감은 2019년의 보고서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게 2019년은 제목이 뭐냐면 치명적인 기후 관련 안보위기예요. 그때 그 2019년 보고서는 그러면서 2100년까지 그 예상 향후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보여줬다는 게 거기서 좀 인상적인데 그 시나리오가 IPCC 보고서와는 좀 구별되어서 좀 더 문제적인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자기들은 더 현실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었던 그런 보고서거든요. 2019년 보고서는. 왜냐하면 그 IPCC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평균치에 기초해서만 예측 그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패테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그 평균치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까지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 좀 더 암울했던 거죠. 기후 변화의 그 측면이.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그 여러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IPCC 보고서를 반박했던 건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여러 변화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요소가 뭐냐? 그거를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극이 녹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북극, 남극이 다 동시에 녹고 있죠. 근데 북극은 녹고 있는 속도가 3배에서 4배 빨라요. 전체 그 지구 온난화 수치의 평균치에 비해서 3배, 4배가 빠르고, 남극도 빠른 속도로 이제 녹고 있는데,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의 영구 동토층이 지금 어떻게 녹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지표, 그다음에 아마존 산림이 그 과거에 비해서 85%가량 이제 축소됐는데,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 더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탄소 배출량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구를 더 뜨겁게 하는가, 이걸 이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호초. 산호초의 죽음이 왜 바다를 더 뜨겁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고려해서 이거를 그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IPCC 보고서, 지금 사실 그 5차 보고서, 4차 보고서 그 전에 나왔던 보고서랑 6차 보고서랑도 내용 차이가 많이 큰데요. 심지어는 그 4, 5차,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자료들의 기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3도씨를 한계점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 보고서 분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 2도에서 2.5도씨를 한계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3도씨, 2.4도 정도만 돼도 이미 3도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온난화는 그냥 온도 상승만 보는 게 아니고, 온도 상승 플러스 지구의 다른 영역에서 또 온도 상승을 부추기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북극이 녹고 있고, 남극이 녹고 있고, 산호초가 줄어들고 있고, 아마존이 밀려 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태들이 탄소를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배출하고 있으니까 0.6도의 기온 상승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니까 2.4도 평균치만 돼도 이미 3도씨 이상 될 거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번에는 이제 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수치를 조사해 보니 그게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씨를 예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 사실 바뀌었죠. IPCC 보고서 3도씨였다가 최근에 3도씨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파국이기 때문에 그 얘기한 사람 없고 2도씨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1.5도씨로, 그보다 0.5도, 왜냐하면 그 예측을 넘어서는 범위의 그 뭐랄까, 그 예측 범위를 넘어선 기온 상승을 0.5도에서 0.6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1.5도 이하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네. 기후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한 곳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고요. 또 2019년 보고서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잘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이 보고서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 보고서가 객관적이다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조금 고민이 혼선이 와. 이게 정말 객관적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상황의 진실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치라던가 이런 근거들이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별똥님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똥님? 네,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비슷한 지점에서 좀 궁금점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IPCC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금 사람들이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기후위기 대응의 지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IPCC가 뭐 몇 개 나라의 과학자들이 아니라 이미 공신력이 있는 전 세계 과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 3천 명의 집단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이런 엘리트 집단이 만든 공신력 있는 집단인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의 맹점을 지적을 했다면은 왜 이 브레이크스루는 IPCC에 이런 걸 어필하지 못했을까? IPCC가 이거를 알고 있다라면 너무 긴급하니까 이 호주 보고서를 빨리 채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IPCC에게도
이렇게 어필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면에서 약간 공신력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철학 전공이다 보니까 철학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보통 진리는 뭐냐 할 때 철학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가장 오래된 정의는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지식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당화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에 근거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장을 바라는 사람이 그거를 사실이라고 확신하면서 주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진리를 구성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은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는 그 기준에 오히려 이 자료가 전혀 위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들 자신이 그 자료에 대해서 강한 그 확신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한 영역조차도 그것도 이분들이 자기가 너무 약화해서 보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이제 자기 자료에 대한 이제 뭐랄까 확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용되고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과학 잡지들이에요. 기후 관련 잡지들, 과학 잡지들, 그리고 이제 또 그중에서도 또 이제 약간은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 기상학자들, 해양학자들, 그다음에 뭐 극지방 연구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제 이게 제 관건일 텐데 심지어는 증명이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CC 보고서 2, 3년 전에 나왔던 보고서는 3도씨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스로가 그 주장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들은 이미 1.5도에서 2도씨로 그 한계 선상을 봐야 된다라고 2019년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이미 IPCC 보고서보다 이분들의 그 치명적인 기후 관련 안보 위기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장의 근거가 그렇게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엄청난 가설을 세우고 막 상상력을 동원했으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사실에 부합하니까 저는 좀 많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 스스로도 우리는 그 평균치보다는 좀 더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3년 뒤에는 원래 최악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수치가 되었다는 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갖고 있나에서 공신력을 얻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현재 지구 기후 시스템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기초해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과연 공신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국의 우리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기후 관련 환경부라든지 뭐 기상청이나 기후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리석게 다 맞아. 정부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신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가 말한 그 말들을 검증하고 여러 자료들과 비교해보고 얼마나 정합적인지 따져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점에서 호주 보고서도 그런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측을 했다지만 결국 예측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얼마나 정합적이고 사실에 부합한지 우리 자신이 계속 여러 다른 자료들과 비교 검토해 보면서 더 확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는 사실 이 보고서의 신뢰성, 진실성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보고서를 쓴 저자 중에 이안 덤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 보고서가 믿고 싶어져요.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 산업에 에너지 산업에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에 어떤 체어인 사람이 나와서 만든 거니까 약간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면 이언 돈nom하고 이제 번역을 해서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70년대, 80년대에는 호주 석탄협회 회장이었대요, 이분이. 그리고 국제 석유가스 석탄 산업부 임원이었고, 그다음에 호주 기업 관리자 협회 CEO, 우리 보면 이제 뭐 상공회의소 이런 데 이제 대표 정도 됐던 분이기도 한 거죠. 주로 이제 수출 산업을 담당했던 거죠. 호주의 에너지 수출 산업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과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뭐 어떤 인연이냐? 포항제철하고 그때 포항제철에 필요한 이제 연료를 대는 자기가 이제 수출 산업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에 이 영역을 떠나서 이제 오히려 이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다. 그렇게 저한테 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적으로부터 최고의 친구를 얻었다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이분의 정치적 입장은 조금 보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안 돈답은 한국에서 했던 2019년 경희대에서 했던 행사에 참여하시긴 했는데 약간 이제 군사기구를 동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그 민주주의보다는 왜냐하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기후 위기를 유발시킨 사람들이니까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과학자들한테 많은 걸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은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해서 이분의 모든 결론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한테는 꽤 한국에는 이런 기후 위기만을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기후 비상사태 혹은 기후 위기를 과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에 이제 팟캐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사전에 나눴었잖아요. 그때 벌똥님께서 아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한번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문의해 보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궁금해요. 다들 저는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소화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공신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딴지를 걸었던 것이 왠지 믿고 싶지 않아서 일말에 희망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딴지를 걸어본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호주 그 브레이크스루 과학자 집단이 얘기하든 IPCC가 얘기하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공신력이라든지 과학자 지표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요. 이게 이제 맞다고 전제를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이제 물어를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IPCC도 이미 그 시나리오가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는 시나리오를 5개 정도를 뽑았잖아요. 최소로 배출을 적게 해도 이미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우리는 뭐 지금 산호초가 다 백화현성 나고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남극, 뭐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IPCC에서 이미 뭐 7년 정도 남았다, 임계점이. 그 얘기나 이미 뭐 임계점이 거의 다 맞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해도 뭐 탈석탄을 하든 탈원전을 하든 이미 7년 남았고 뭐 지금 1년 남았고 얼마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이 들고 이렇게 해결책도 없이 보고서를 이렇게 내놓는 거는 정말 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공포심만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이제 이 글만 보면 임계점을 넘겼다 하니까 이제 파국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이분들이 말하는 티핑 포인트, 그걸 임계점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요. 그 티핑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다른 단체에서 나오는 거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라고 한국에서 나온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생태주의자들이나 환경 운동가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하죠. 마침 또 저희 단체에서 최근에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라고 저희 단체 그 회원이 번역도 하셨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지구 한계라고 하는 그 경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근데 그 여러 개 중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고 어떤 것은 임계점에 거의 다가왔고 어떤 점은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많이 했던 거죠. 뭐 그 지구한계 경계에서는 크게 8개 정도로 그때 뽑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제 하수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상승, 그다음에 뭐 생물종 다양성, 그다음에 뭐 해수면 그러니까 해양 환경 뭐 이 등등등 해가지고 8개까지가 한계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이제 조사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 뭐 등등 그런 건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계점에 도달하에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임계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린란드가 녹고 있다. 그거는 임계점을 좀 넘긴 것 같다. 북극과 그린란드는 더 이상 가역 불가능, 그러니까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녹고 있어서 이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한계 상황을 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린란드가 다 녹게 됐을 때, 뭐 이게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전체 뭐랄까, 지구의, 뭐랄까, 바닷물 중에 몇 프로더라? 6%인가? 뭔가를 갖고 있어서 이게 다 녹으면 몇 미터가 이제 상승될 것이다. 그런 이제 자료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굳이 이 보고서, 호주 보고서가 아니어도 IPCC 보고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위기에 넘겼는데, 이제 IPCC 보고서가 주목하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분들은. 아마존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했던 여러 영역이 있죠. 우선 바다가 이제 탄소를 저장하고 또 그 다음에 북극, 남극, 그 다음에 아마존 그 산림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린란드가 녹았다는 거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메탄과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것이다. 또 아마존도 수풀이 많이 밀린 만큼 또 방출할 것이다. 그 다음에 탄소를 보관할 수 있는 바다 자체의 탄소 보관고이기도 한 그 산호초의 대거 멸종, 그 소멸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이제 불길한 징후인 거죠. 왜냐하면 바다가 더 검붉어지고 거무스르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다크를 번역하긴 했는데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바닷물을 태양열이 왔을 때 바닷물이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전체 지구 기후 시스템이 무너졌다기보다 일부 기후 시스템을 둘러싼 몇 가지 임계점이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방금 임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임계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 네. 사실 모든 변화의 임계점은 그게 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호초가 어떻게 되는 게 임계점이고, 산호초는 어떤 게 임계점이고, 뭐 아마존의 그 산림은 어느 시점이 임계점이고, 이런 거를 결국에는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음, 그냥 저희가 정한 건 1.5도씨라는 그 임계점, 온도로서는 그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임계점을 갖다 놓은 거는 음, 그거를 피하자도 있지만 그때까진 괜찮아라 약간 허용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때까진 갈 수 있겠지라는 약간의 뉘앙스도 있고 하지만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임계점을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지 저는 그게 참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 자체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그 임계점이란 말은
이 상황을 급박하게 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하지만 임계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 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보류하려고 임계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넘어져 있어서 임계점이라는 말이 더 이상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나름 이 용어는 기후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은 객관화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임계점을 넘었냐 안 넘었냐의 그 기준점은 뭐냐면 가장 확실한 거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면 딱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은 너무 세게 볼펜 심 같은 거 세게 당기면 안 돌아오잖아요. 탄력성을 잃은 거죠. 탄성을 잃은 건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우선 임계점을 넘어서는 이제 확실한 보증으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과거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정도를 넘어섰을 때 보통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이 수치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도씨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도씨가 증가했는데 그 1.2도씨 증가에 이 그린란드가 녹고 있는 현상이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반영을 이미 하고도 넘어왔을 때 임계점을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서 이제 임계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물론 이제 그 김은재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미 산업화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어떤 문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들은 나름 과학적이려고 하는 거니까 회복 탄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해서 그 임계점을 어느 정도의 우리의 그 뭐랄까 기준점으로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꽤 커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이것이 문제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제 그 문제이다 보니까 임계점을 설정한 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걸 세분화 시켰잖아요. 8개에서 뭐 많게는 뭐 더 이제 그 임계점에 여러 수치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치상으로 우리한테 눈에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지금 기후 임계점은 어쨌든 3도씨에서 2.0도까지 낮춰진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IPCC 보고서를 비롯해서 전 지구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2.0도라고 하는 목표치가 좀 주어지면 현재 이렇게 갔을 때 뭐 몇 년 안에 넘어서겠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그 다음 행동 촉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임계점이라는 거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걸까요? 저는 늘 궁금한데 저희 나라도 되게 과학자분들 많고 이런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뭔가 보고서를 발간을 계속하면서 공신력을 갖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뭐 A명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마도 이제 한국의 기상학, 기후학이라고 하는 특정한 연구 분야가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한국의 과학자들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북유럽 지역하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를 실제로 체감하는 영역은 한국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북극에 좀 더 북극하고 남극에 가까운 지역들이 크게 이 문제를, 왜냐하면 그쪽이 더 온도 상승이 빠르거든요, 확실히. 아까 제가 북극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다고 했죠. 뭐, 최근에 나온 그 시사기획 창에서 그 북극과 그린란드가 녹고 있는 현상을 이제 보도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3배 정도로 이제 보도를 하던데 이분들은 4배 빠르다고 이제 보통 자료를 그러니까 그 기초에서 3배에서 4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온도 상승이 빠른 만큼 그 현상이 눈에 확실히 도드러지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눈의 기후 변화 현상이 눈에 도드러지는 영역에서 이 연구가 발달했다. 두 번째, 그 부수적 효과가 자국 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서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농업 생산 지역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농업 생산량이 그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농지가 이제 물에 잠기거나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좀 뭐 일자리를 얻거나 뭐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국가를 넘어서 있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혹은 이주 농민들, 이주 어민들이 자기 국가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들이 있죠. 유럽과 호주와 미국.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나라들에서 그 뭐랄까 난민 및 인구 이동이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니까 기후 문제와 무관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연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뭐 두 이유가 다 지금 약하죠. 억지로 막 인구를 통제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더 이상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됐던 거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마침 또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또 외국인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럴 것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나 또 북유럽의 일부 지역과는 다르게 우리가 뭐 약간 기상 이상 현상은 좀 보이긴 하지만 지표나 어떤 현상이 북극이 녹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이렇게 언론사가 가서 촬영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효과가 직방으로 오진 않잖아요. 또 한참 돌고 돌아서 오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기상학 연구나 기후위기 연구를 좀 뭐랄까, 뭔가 지체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근데 앞으로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 문제를 우리의 절대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많아질 거라고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음. 보고서가 좀 거기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승진님의 번역이 아마 엄청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의 이제 의문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보고서 읽었을 때 되게 찝찝했다. 뭐 남은 게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의미냐 이런 게 있었는데 결론이 있어요. 사실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벌떡이면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의 심각성은 사실 일반 시민으로서 느끼기에는 뭐 그린란드가 녹는다, 뭐 남극이 녹는다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만큼 체감하는 온도가 좀 다르긴 했으나 이미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론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저자들의 결론은 너무 시급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실토를 하셨습니다. 보고서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지금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냉각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산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냉각을 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분들은 그걸 시급하게 느끼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실까? 얼마나 시급함이 느껴졌을까? 그런 마음이 한 가지 들었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크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어떠나. 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 황산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자는 이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내가 번역을 잘못했나? 근데 황산염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황산은 되게 해로운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황산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거는 화산 지역이죠. 그런데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물론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지고 그 인근 지역에 많은 피해를 끼치긴 하지만 기후 상승과 관련해서는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산에서 발산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태양열을 지표면에 닿지 않게 뭐 우리가 하면 방어막처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낮췄다는 보고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 솔라 지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태양 지구공학이라고 하는 아예 어떤 공학적 분야로 이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몇몇 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산염을 뭔가 뭐랄까 이렇게 발산해 가지고 보호막을 만들자 하나. 그 다음에 바다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바다가 너무 아까 거무스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다만이 아니에요. 구름도 거무스름해지고 그 다음에 빙하, 그린란드나 다른 지역도 원래 녹기 전에 우리가 그 봄에 보면 얼음 막 모아놓은 지역 보면 거뭇거뭇해지잖아요. 그게 지금 녹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계속 이제 뭐랄까 반사해내지 못하고 열이 들어오면 흡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뭇거뭇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빙하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백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구름을 의도적으로 바다에 있는 그 소금기를 끌어내서 구름에다 뿌려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얗게 만들어 보자. 바다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인공 구름을 만들어 보자. 몇 가지 시도가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분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분들은 그걸 하자는 거는 이제 확실히 과학자다 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탈탄소화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견해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 지구가 기온 온실가스 온실 효과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탈탄소화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여기 이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속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능동 냉각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탈탄소와 감속, 능동 냉각이라고 하는 요소가 고루고루 고려되어서 우리의 그 선택지를 최대한 넓혀 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이거죠. 아까 은재님도 그렇고 별똥님도 그렇고 되게 우려를 하고 파국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또 검증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이 과연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도 그런 걸 우려하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에는 여러 대안적 선택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하셨을 때 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1991년에 필리핀에서 피나투보 화산이 이게 폭발했을 때 그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에어로졸 효과가 있으면서 3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씨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게 뭔가 그거에서 착안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때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는 남아프리카에는 강우량이 20%가 줄었고요. 남아시아 지역은 15%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생태계는 그리고 지구 환경은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파급 효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거를 조절할 감히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바이거든요. 말씀하다시피 물론 과학자들이 굉장히 애쓰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 기술은 되게 필요하지만 그 기술 만능주의로 대부분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으로도 그 대응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하신 분,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모듈 원자력을 지금 중점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문가,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나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검증되지 않고 불안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원자력보다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어느 과학자의 장단을 맞춰야 되고 어느 게 옳을지 모르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어 원자력으로 그 방사능이 유출된다거나 뭐 터진다거나 이런 핵폐기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가 우려심이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백신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아주 급속되게 전 세계에 하고 나서 지금 이 부작용에 대한 그 보고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섣불리 엘리트들이 사용했다가는 더 많은 지구 생명들에게 좀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이 이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냉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감속과 냉각 효과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탈탄소화 외에도 그런 주장을 할 때, 물론 이제 이분들의 주장으로 이분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번 보고서에 연쇄작용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죠. 시스템은 어떻게 서로 연결을 변경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 주장은 IPCC 보고서는 온도 상승만을 주로 그 기후 위기의 요소로만 바라보고 있고, 그 온도 상승의 추가, 부수적으로 그 온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면 서로 지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기존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변화 형태를 훨씬 더 급격하게 만든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분들한테 다시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인공구름을 만든다든지 에어로졸을 임의적으로 형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바다를 더 그 뭐랄까 맑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수반할 때, 아까 은재님 얘기한 대로 그게 또 다른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요소와 충분히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고려되었는가? 그건 아직 얘기가 전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검토 자료가 객관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안으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지만 연구상에서 고려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더 민주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양한 선택지로 마련할 수 있게끔 대안적인 그것도 연구 자체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심지어 저는 뭐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검토까지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조정되거나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아까 제가 그 기후보건센터가 약간은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해서 과학자들한테 많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거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좀 더 기후위기 문제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만약 이 민주주의에 너무 믿고 맡겨서 너무 늦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도 저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효과, 어떤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찾아서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오기가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근데 그것도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실천적으로 옮기는 행동에 기초해서 같이 죽는 거는 필요하다. 같이 죽는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같이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특정한 과학자들 몇 명 때문에 이 기후위기가 발생한 거거나 특정 국가만으로 발생한 게 아니죠.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를 변경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대책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예. 없다는 말밖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음. 되게 임계점, 되게 심각한 심각성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제 솔직한 소감이고요. 볼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런 얘기, 저희가 사실 이전에 다양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공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어쨌든 그 IPCC 6차 보고서를 보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 호주 보고서, 기후 도민원을 보고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과학자들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하는 그 절절함이 정말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시급함이 더 좀 체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거를 계기로 조금 이런 그 과학적인 또 다른 보고서가 IPCC 말고 또 다른 보고서가 지금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에 빨리 조금 퍼져서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음. 이승준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읽으실, 아니면 혹은 읽으신 분들한테, 저희처럼 좀 우울한 분도 있잖아요. 좀 약간 희망의 메시지 아니면 약간 충고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우선 한국 상황에 대해서 다 우려를 하시죠. 왜냐하면 외국은 이미 기후위기 문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단체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 사회, 문화 전체 사회가 변경되는데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늦는 데다가 더구나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된 대통령 자신도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걸 이제 보여줘서 더 우울합니다. 라는 이제 대답을 들었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면 외국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제 정부 임원들이나 그다음에 엘리트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중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는 아래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향도 되게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관료들이나 관료 집단이나 그다음에 여러 이제 경제적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기후 위기를 자신들의 기업 행위 혹은 정부 행위에 가장 큰 영역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만큼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물론 우리만 한다고 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작은 영역이긴 한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대안이기도 하고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꿀땅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냥 오늘 그냥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시급성을 얘기한 호주 보고서를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런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왠지 좀 이렇게 절망감이 들고 막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서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가 또 그런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또 마지막에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경이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틱낙한 스님의 평화되기라는 글이에요. 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푸른 하늘, 맑은 햇살, 어린아이, 눈동자 같은 경이로운 것들로도 가득 차 있다. 고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생의 경이로운 것들에게도 가서 닿아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언제나 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이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언제 공멸할지 모르는 순간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도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걸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으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어떤 그런 팟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생태적지의 매거진에는 본 보고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말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생태를 바라보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고도 하실 수 있으니 생태적 지혜 매거진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